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국제적으로 변동성이 크고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군사 분야, 특히 대함 탄도미사일 ASBM 개발 분야에서 강력하고 도전적인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동해 진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독립성과 군사력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ASBM 기술의 배치, 일명 항공모함 파괴자로 간주되는 이 기술은 지역 내 새로운 무기 경쟁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기술의 등장은 동아시아의 군사력 균형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는 국가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행동은 이 나라가 경제와 기술면에서만이 아니라 군사전선에서도 강력한 경쟁자임을 증명하며 모든 도전에 맞서 국익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난 1월 12일 글로벌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벌 뉴스 네이벌 누주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중국에 대한 반접근 지역 거부 엔티 액세스 에리어 디나이얼 AEAD 전략 구현을 위해 대함 탄도미사일 ASBM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은 2020년 후반부터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 등장한 한국형 ASBM은 지난해 12월 중국 해군 활동에 대한 견제 방안에 이미 개발된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과 인공위성을 결합한 한국형 대함 탄도미사일 개발 구상을 ADD는 제시했습니다. 합성 개구레이더 SAR들 장착한 저궤도 정찰위성과 통신위성을 여러 개 띄워서 한반도 상공에서 적군함 동태를 감시하며 위기 발발 시 포착한 적군함을 탄도미사일로 타격한다는 원리입니다. 탄도미사일은 말 그대로 탄도 즉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미사일로 일단 하늘로 높이 솟구쳤다 떨어지는 비행체입니다. 이런 비행 방식은 최소 에너지로 최대한 멀리 날아가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탄도미사일 개발에서 최우선의 선결 과제는 정확도 제고입니다. 탄도 비행 발사체는 똑같은 지점에서 똑같은 에너지로 발사해도 탄착 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군사학에서 풍향, 풍속, 기온, 기압 같은 요인은 발사부터 명중까지 발사체 비행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포탄이나 로켓, 탄도미사일 등 탄도 발사체는 외부 탄도학적 요소를 모두 계산해 사격 재원을 산출하지만 실제 발사체 비행 과정에서 자연 환경을 완벽하게 측정해 사격 재원에 실시간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탄도 비행을 하는 발사체 개발에는 원형 공산 오차, 서큐얼러 에러 프라버빌러티 CEP라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원형 공산 오차는 표적에 쏜 발사체의 50%가 명중한 원의 반경을 의미합니다. 가령 10발을 발사했을 때 표적과 가장 가까이 맞은 5발이 이루는 반경이 CEP입니다. CEP가 100임 나면 탄도미사일을 10발 쐈을 때 표적점에서 반경 100임 안에 5발이 명중했다는 뜻입니다. CEP는 대체로 비행거리 시간에 비례해 증가하는데 그만큼 사전에 계산하기 어려운 외부 탄도학적 요소가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냉전 시기에 개발된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CEP는 KM 단위에 달할 정도로 크게 벗어났습니다. 소련이 개발한 스커드 미사일 초기형의 경우 CEP가 3km 이상으로 청와대를 겨냥해 발사하면 동대문 근처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탄도미사일로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민간인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탄도미사일의 기본 원리를 찬찬히 살펴보면 ASBM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CEP는 고정된 타깃을 향해 탄도 비행체를 발사할 때 생기는 오차인 반면 ASBM은 움직이는 표적을 맞춰야 합니다. 2000년대 중반 중국이 세계 최초로 사거리 2000만 2500km에 달하는 항공모함 킬러라고 주장하는 ASBM DF-21D를 내놓았다고. 하지만 정밀성에 대해 효과 있는 이론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실전에서 중국이 DF-21D로 미 항공모함을 맞히기는 힘들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DF-21D가 중국의 자랑처럼 항공모함 킬러가 되려면 실전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전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우선 발사 진지부터 목표물까지 전 구간의 관측 장비 수천 개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항공모함 조타수가 어느 방향으로 함수를 돌려 몇 노트 속도로 이동할지 알아내야 하는데 그렇다면 미 항모의 작전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사위성도 항모의 위치를 계속 추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ASBM 역시 중국 DF-21D처럼
실전에서 위력을 발휘하기 어렵지 않나? 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한국형 ASBM이 노리는 타깃은 수천 km 밖에서 움직이는 표적이 아닌 1000 km 범위 내에 있는 고정 또는 이동 표적입니다. 미국이 개발하는 새로운 개념의 ASBM 방식과 같습니다. 미국은 차세대 전술 탄도미사일 PRSM, 프리시전 스트라이크 미설에 ASBM 임무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기본형은 사거리 500km, 개량형은 700km 이상인데 미국이 생각하는 ASBM 개념은 중국과는 다릅니다. 이제까지 알려진 ASBM은 표적을 정확히 맞춰 일격 필사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 ASBM 콘셉트는 적함에 중요한 부위 몇 개만 타격하면 된다는 개념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 개발하는 미사일에는 탄두 하나하나가 폭발력을 가진 자탄 SUBMUNITTION 대신 고강도 금속 막대로 구성되어 있는 얼터네이트 홀터넌로 불리는 탄두가 탑재됩니다. 해당 탄두는 높은 고도에서 폭발해 초고속으로 낙하하는 금속 막대들을 표적에 내리꽂는 방식입니다. 강력한 운동에너지로 전차나 장갑차 상부장갑도 관통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신의 지팡이 로 우리 군이 보유한 현무사의 개념입니다. 이런 특성을 이용해 상대 군함의 핵심 센서를 겨냥하는 것입니다. 항모나 전투함, 이지스함 외부에 설치된 레이더와 통신기기는 그야말로 눈, 귀와 같은 굉장히 복잡한 핵심 장비입니다. 대단히 정밀하게 제작된 만큼 작은 충격에도 쉽게 망가지는데 엄청난 에너지로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금속 막대 몇 개만 명중에 충격을 주면 해당 군함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됩니다. 묵직한 탄두 중량을 갖추면서 ASBM으로서 기가 막힌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한국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에 적용하고자 미국이 기술 개발에 한국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이버 뉴스는 한국형 AEAD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개발되는 ASBM은 현무 2B 탄도 미사일로 예측하고 사거리는 500km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군 소식통 역시 우리 미사일이 500km 이내에 무엇이든 타격할 수 있다면 중국은 서해에서 움직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산하 사이트인 미사일스렛에 따르면 현무 2B 미사일 탄두 중량을 500kg로 줄이면 사거리가 800km로 늘어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국 북해함대와 동해함대 모두가 한국의 완전한 사정거리에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주목하는 것은 미국 PRSM의 탄두 중량은 90kg에 불과하지만 사거리 500km급 현무 IV는 1톤이고 사거리 800km급 현무 IV1은 2.5톤에 달합니다. 현무 IV는 발사 지점으로부터 최대 1000km까지 상승한 뒤 종말 단계에서 마하 10 이상 속도로 표적을 타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사일에 미군 PRSM 차세대 전술 탄도미사일 같은 임무를 부여하면 그야말로 어떤 미사일보다 파괴력 있는 가공할 위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받으며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에 경탄해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이 보유한 기술력으로 ASBM 통합 데이터 링크, 실시간 지상 지휘와 통제, 비용, 효율적인 감시와 통신 위성을 확보하고 서해안에 현무 IV를 대함 견제용으로 배치하면 한국은 유사시 중국 해군 북해함대, 동해함대 주력 전력을 5분 만에 무력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효율있게 구축될 것이라고 네이버 뉴스는 전망했습니다.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중국의 미사일은 이전의 위협과 달리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는 평가가 새롭게 정립되면서 달라진 방공망에 중국군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이 보유한 미사일 무기체계의 최대 요격 고도는 400km 안팎이기 때문에 현무 IV가 이보다 높은 고도에서 자탄을 떨어뜨리면 요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외기권에서 마하 4호가 아닌 마하 10 속도로 떨어지는 소형 금속 막대는 사실상 막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미사일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한국군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중국 북해함대의 핵심 근거지인 칭다오와 다레는 충남 태안반도에서 각각 530km, 470km 떨어져 있고 여차하면 중국 해군력 70%가 집중된 북해함대와 동해함대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 군 전략 관계자들의 평가입니다. 한국군이 보유한 현무와 개발하는 ASBM에 중국군이 크게 신경을 쓰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미국조차 모를 정도로 현무 IV들 발표를 했고 북한은 얼마 전 현무 IV가 10톤의 자탄을 넣을 수 있다고 우려했던 것처럼
중국 역시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서태평양에서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 그 승부는 해군력으로 판가름 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은 대중국 해양 차단 계획 네메시스 NMESIS 구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에 크게 기대하는 것은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함께 이미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보유 중이라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형 아이언돔이나 ASBM의 개발이 완료되면 언제든지 중국의 북해함대와 동해함대를 꽉 잡아놓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이 미중 패권 경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한국군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지스함이 미국의 이지스함과 동급이 된다는 소식이 나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 해군의 철통 같은 대비 태세가 갖춰지게 되면서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 완벽히 방어할 수 있게 됐다는데 무슨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성능 개량 사업 자체가 추진되지 않고 있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 드디어 새롭게 거듭난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해군은 지난 9월 세종대왕급 성능 개량 사업 소요를 제기하며 203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실제로 최근 국감에서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은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세척에 SM-3나 SM-6 미사일과 같은 요격 체계는 없다면서 함대공 요격 미사일인 SM-6는 물론 SM-3도 조속히 도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세종대왕급이 SM-36을 운용할 수 있도록 개량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 해군이 SM-36 도입은 물론 기존의 깡통 이지스함으로 여겨졌던 세종대왕급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의지가 있음을 피력한 겁니다. 해군에 따르면 세종대왕급 세척의 구축함을 개량하는데 10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미국의 동급 구축함 개량 사업 일정을 고려하면 이를 긴급 소요 사업으로 전환해 사업 일정을 크게 앞당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과거 미국과 일본의 개량 사례를 봤을 때 예산만 확보된다면 성능 개량 공사에 필요한 기간은 한 척에 1년이 채 걸리지 않기 때문에 미룰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지금은 미국이 우리 세종대왕급과 유사한 버전의 이지스함을 최신 버전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 시기여서 미국과 사업 일정을 맞춰 공동 발주하면 사업 비용도 대폭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한국형 구축함 KDX-3 사업을 통해 전력화된 길이 166m, 경하 배수량 7,600톤급의 이지스 방공체계를 탑재한 구축함인데요. 2010년 림팩에 참여한 세종대왕함은 총 19척 가운데 함포 사격으로 표적의 100m 이내인 75m 오차율을 보이면서 탑건함으로 선정되기도 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구축함입니다. 실제로 최근 CNN에서 한국이 만든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을 지난 6월 CNN은 이들은 아마도 세계 최고의 군함일 것, 그리고 그들은 미국산이 아니다라는 기사를 보도하고 세종대왕함을 세계 최고의 군함으로 꼽았습니다. CNN은 세종대왕함이 중국 구축함 타이프 55보다 우위에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으로부터 선박을 구매하거나 미국 설계 선박을 건조하는 것도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구축함 타이프 55은 배수량이 1만 3천 톤으로 일반 구축함보다 크고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대공 및 대함 미사일을 발사하는 112개의 수직 발사 시스템 VLS세를 갖고 있으며 미 해군의 최신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의 96개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 구축함 타이프 55보다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이라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한국의 세종대왕급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겁니다. 실제로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은 타이프 55가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에게 밀린다고 보고 있는데 세종함은 타이프 55보다 약간 작지만 128개의 VLS셀과 지대공, 대잠, 순항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로 더 강력한 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종함은 우리 해군 함대의 자랑으로 이 함정 하나로 우리 해군은 대공, 대함, 대잠수함, 대함 등 여러 동시 상황에 대처하고 탄도미사일로부터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종대왕급은 그동안 몇 가지 요격 체계와 관련해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SM-3 운용이 가능하지만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SM-3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적 개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척당 최소 5천만 달러가 투입돼야 합니다. 이는 사실 그동안 중국 등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 그르면 물국 체계 판출하는 외교적 마찰을 줄이기 위해 신경을 썼던 부분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문제에 대해 우리 해군이 조금만 언급해도 예전부터 중국은 분노를 숨기지 않고 폭발하며 유독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과거 사드, 도입 논란에서 강하게 반발했던 중국의 움직임을 볼 때 한국이 세종대왕급의 SM-3를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6년 우리 해군이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추적해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하려 하자 중국은 이를 두고 해상 사드 구축 계획이라며 맹비난하며 발작했습니다. 당시 중국 관영 매체 환구망은 한국이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에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함대공 요격 미사일을 탑재하려는 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의 미국 경도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해양권익을 둘러싸고 일본, 중국과 대립하는 한국 해군이 역량을 강화하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면서 한국의 해상 사드가 날로 악화하는 해상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세 척의 구축함이 북한의 수많은 전술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도 없을 것이라며 한국이 복잡한 시스템을 제대로 조정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무지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해군의 SM-3, SM-6 업그레이드 소식 나오면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에 이어 후속 사업으로 정조대왕함이 필살기로 등장하면서 화상기로 중국을 벌써 벌벌 떨게 만들고 있는 주의 격리다. 심지어 정조대왕함은 미국의 이지스함과 동급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대한민국 해상의 핵심 전략 자산이 될 것으로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지난달 미 해군 7함대 소속 SM-3로 ICBM 격추에 성공한 이지스함 존 핀이 제주 해군 기지에 입항했다 출항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2020년 미국 미사일 방어청은 존 핀에서 신형 요격 미사일 SM-3블루 기어를 쏘아 올려 모의 ICBM을 격추하는 시험에 성공했는데 당시 시험은 북한의 ICBM 위협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우리 해군은 존 핀함 입항을 계기로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등 북한의 ICBM 도발을 경고하기 위한 대응을 펼쳐나갔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 이지스함과 미 이지스함이 함께 북한의 도발에 나설 정도로 동일한 수준의 전투태세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대왕급에 이은 정조대왕급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면 우리 이지스 구축함은 미국 이지스함과 동급 수준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방사청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한국형 차기 구축함에 탑재할 함대지 탄도미사일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의결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수백 km를 날아가는 함대지 탄도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서해는 물론 동해에서도 북한이 내륙에 지은 핵미사일 관련 시설과 전쟁 지도부를 겨냥한 한국군의 창이 한층 날카로워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요격 방어가 임무였던 이지스 구축함에 함대지 탄도 유도탄이 탑재되면 해군의 수중 킬체인이 한층 보강되는 건 물론 북한이 지대공 방공 체계를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함상에서 발사되는 탄도 미사일은 순항 미사일의 단점도 보완해줄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듯 한국의 해상 탄도탄 방어의 핵심 전략 자산은 바로 이지스 구축함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종대왕급은 요격 능력이 없기에 성능이 개량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사업이 광개토2 이지스 구축함 획득 사업이었는데 정조대왕급은 기존 광개토3 배치일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비해 필살기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실제로 정조대왕급은 탄도탄 대응과 대잠수함전 능력이 향상된 함정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우리 군은 여기에 베이스라인 9를 탑재하며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요격을 위해 SM-6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신의 이지스함 정조대왕함에 우리 해군 함정 중 처음으로 탑재되는 요격 미사일 SM-6는 항공기 함정 탄도미사일은 물론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 체계입니다. 실제로 SM-6는 미국과 한국에서 사용하는 SM-2 함대 공미사일의 성능을 높인 것으로 최대 460km까지 날아가며 멀리 떨어져 있는 적기가 대한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먼저 공격할 능력을 갖췄습니다.
올해 초 미국 미사일방어국은 SM-6 미사일이 현재 미국 무기체계에서 극초음속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정조대왕급의 SM-6이 도입되면 한국의 이지스함은 미국과 동급 성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정조대왕급은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장착하는데 이는 3000T급 잠수함에 탑재되는 SLBM과 유사한 특성을 지녀 북한 지하시설을 파괴할 관통력, 전파방해를 극복하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두 중량은 1T 안팎으로 추정되며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구축함에 탑재된 한국 형수직 발사체계를 통해 발사됩니다. 이렇듯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장착하게 될 정조대왕급은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의 지하시설을 파괴하는 건 물론 해상에서 타격할 수 있는 북한 내 표적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평소에는 전략적 억제력을 발휘하면서 유사시에는 전술적 차원에서도 쓰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북한 핵미사일 요격체계의 첫 단추로 핵심 자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HD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작년 7월에 진수한 정조대왕급은 지난 7월 2번함을 착공한 데 이어 내년 11월 마지막 3번함을 착공한다는 계획인데요. 정조대왕함은 시운전 평가 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말 우리 해군에 인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 전력화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서해와 동해, 남해, 바다 3면에서 작전을 펼친다면 대한민국의 해상 방어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중국 항공모함은 종횡무진 전 세계 바다를 들쑤시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중국의 두 번째 항모인 산둥함 전단이 대만 동남쪽 해상을 지나 서태평양으로 향해 대만을 긴장시켰습니다. 이날 산둥함 전단은 대만 최남단 어람비에서 동남쪽으로 60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동쪽으로 항해해 서태평양으로 이동했는데 대만 해군은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잔뜩 긴장해야 했습니다. 중국은 바다에서 산둥함 전단을 보냈으며 동시에 하늘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제-16 전투기, 수-30 전투기, KJ-500 조기경보기 등을 대만 공역에 보내 위협 비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보낸 13대의 전투기 가운데 무려 11대가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 서남부 공역에 진입해 대만을 분노케 했는데요. 대만 해협 중간선이란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 상호방위 조약 체결 후 1955년 미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으로서 이곳은 넘어선다는 것은 상대방을 강하게 위협하는 것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항공모함 위협이 특별히 욕을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공모함 자체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항공모함과 같은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일은 드뭅니다. 항공모함은 많은 폭발물과 비싼 비행체를 싣고 다니기 때문에 화재 예방은 말할 필요도 없는 기본 중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항공모함은 유난히 화재가 자주 발생해 이목을 끕니다. 중국의 첫 번째 경항모는 본격적인 운행 전, 즉 시운전 중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중국 당국은 이를 철저히 은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인터넷에 유포된 동영상과 사진을 보면 인민해방군의 75형 강습 상륙함이 정박 중인 상하이 후둥중화조선소를 출발해 황푸강을 따라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함정은 인민해방군 해군의 표준색인 회색으로 도색되어 있으며 레이더를 비롯한 다른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비행갑하는 아직 도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장비 설치 공사 중에 실제 화재가 발생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인데요. 중국 당국은 지금까지도 화재 발생 원인과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시운전 중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굳이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SNS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이 장면은 중국 경항공모함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엄청난 연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영상이 SNS를 통해 유출되지 않았다면 중국은 시운전 중인 경항모의 화재 사건을 철저히 은폐하는 데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재 사건 영상을 본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불길은 항공모함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인데 유난히 중국 항공모함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물론 인간이 있는 곳 그 어디에서든 화재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항공모함 화재 사고는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재 사고 당시 그 배후를 놓고 여러 가지 설이 난무했습니다. 2021년 7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기지에 정박 중이던
해군 상륙 강습함 본업 리처드함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평온한 일요일 아침은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미국 서부 해안 최대 해군 기지에 소방당국의 항공기와 소방선이 총출동할 정도로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업 리처드함에서 발생한 화재는 승조원 등 63명이 다치고 함 내 주요 장비가 전소되는 등 상당히 큰 규모의 화재였습니다. 미국은 그날 화재로 전소된 본업 리처드함을 수리하려면 약 2조에서 3조 원이 넘는 비용이 들며 57년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 해군은 약 343억을 들여 차라리 본업 리처드함을 해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리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 차라리 해체하기로 한 것입니다. 즉 화재가 발생하면 해당 선박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허접한 중국의 항공모함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쳐도 세계 최고로 알려진 미국의 항공모함에서 어째서 이렇게 큰 화재가 발생했던 것일까요? 소방당국의 진화가 끝나자마자 미 국방부는 해군범죄수사국 NCIS는 수사본부를 설치해 화재 원인을 면밀하게 수사했습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사안을 중대하게 받아들여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수사 착수 40여일 만인 8월 28일 미국 뉴욕타임스는 용의자가 특정됐으며 한 달 이내에 수사가 종결될 것이라고 보도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9월을 넘어 10월, 11월이 지나도록 미군 당국은 해당 사건에 대해 그 어떤 견해나 보도 자료도 내지 않았고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약 1년 후 중국 관영 매체가 묘한 보도를 했습니다. 환구15 인터넷판 환구망은 정말 사람에 의한 방화인가? 상륙한 본업 리처드 화재 1년째 미 해군은 설명하지 않고 있다라며 도발적인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본업 리처드 화재 1주년 맞아 미군 순양함 또 한 척 발화라는 기사로 미 해군 순양함 화재 사고를 보도했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군함은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게티즈버그였습니다. 게티즈버그함은 조선소 도크에서 수리를 받던 중 용접 과정에서 생긴 스파크로 경미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중국 매체들은 이 사고가 본업 리처드함 사고 1주기에 맞춰 일어났다며 일제히 조롱하는 듯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공개출 처정보호 SINT 분석 전문가들은 중국 관영 매체가 갑자기 본업 리처드함 사건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을 두고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즉 중국은 미국에서 발생한 화재도 기계적 결함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던진 겁니다. 하지만 중국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중국 매체들의 보도가 있은 뒤 2주 만에 미 해군은 제3함대 사령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사건 용의자를 방화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원인은 기계 결함이 아닌 방화였습니다. 기소된 방화범이 20세 해군 수병 소염 에이스였는데요. 그런데 당시 전문가들도 많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0세 해군 수병 한 명이 저지른 일이 맞는지, 또한 같은 시기 샌디에이고 기지에서 발생한 연쇄 방화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 본업 리처드호 화재 사건을 혼자 일으킨 게 맞는지 많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2019년 3월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 복서를 시작으로 2019년 11월 어벤져급 기뢰전함 챔피언에서 2020년 3월 상륙함 하퍼스페리에서 지속적으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전함의 화재들은 조기에 진압해 커다란 피해는 없었지만 항공모함 강습 상륙함 등 전략 자산에서 연쇄적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미군은 사건의 고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주목할 것은 이 시기 미국에선 유학생, 관광객, 외교관으로 위장한 중국인이 해군 기지에 불법 침입하는 사건이 빈번히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된 본업 리처드함 방화 용의자에 대해 미 수사당국이 적용한 혐의를 살펴보면 묘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미군 측이 적용한 UCMJ 제110조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부당한 위험, 임프라퍼 HAGARDING 어브 배설 OAIRCRAFT에 관한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군 선박 항공기를 고의로 위험에 빠뜨린 자를 군법회의에 회부한다는 것이 뼈대인데요. 이것은 미군이 용의자의 고의 방화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점은 미군이 용의자에게 UCMJ 제126조를 함께 적용했다는 사실입니다. 해당 조항은 사취 목적의 자산 소각 처벌 조항으로 고의로 일펄리 악의를 가지고 재산을 사취하고자 방화한 자가 법 적용 대상입니다. 입대한 지 1년을 갓 넘긴 신병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자 미군 군함에 불을 지를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개 수병이 자국 전략 자산에 불을 질러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본업 리처드함은 사고 당시 중요한 성능 개량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항공모함급 능력을 갖추고자 F-35B를 탑재할 수 있게끔 개량 중이었습니다. 미군은 이 상륙함을 개조해 아메리카함, 와스프함과 더불어 태평양 지역에 F-35B 탑재 경항모 세척을 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에 발맞춰 일본의 2개의 F-35B 비행대도 미리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본업 리처드함이 사라지면서 미군의 계획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가장 이익을 보는 이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중국입니다. 즉 사건 직후 용의자를 특정했음에도 미 당국이 1년 가까이 사건을 계속 조사한 것은 중국과 연관성을 파헤치기 위함이었습니다. 피의자가 누군가의 돈을 받고 군함에 불을 질렀다면 심각한 사보타주 세버타지, 즉 후방교란 공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건 배후에 외국 정부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엄청난 외교적 분쟁으로 이어질 게 뻔했습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의 공작을 의심했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여의치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함선의 기술적 결함이 화제를 불러왔다는 의심이 점점 확산되자 결국 미 수병의 일탈 행각으로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영장에 따르면 용의자 메이슨은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에 지원했으나 중도 탈락했고 해군을 혐오한 인물로 묘사됐습니다. 네이비실에 자원하였으나 훈련을 못 견디고 5일차에 스스로 퇴소했고, 이후 지루한 해군 생활에 항상 불만을 표출했는데 분을 못 이겨 계획적으로 화물창고에 방화를 저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지만 무려 1조 원 가치의 미국 해군 함정의 방화 사건은 지금도 그 배후에 대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국은 다른 국가의 군함에 불을 낸 적도 있습니다. 늦어도 2025년까지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부문 선두에 오르겠다. 지난 3월 15일 폭스바겐 그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시했던 목표입니다. 올해 100만 대의 전기차를 고객에게 인도할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표했는데요. 폭스바겐 그룹은 지난해 38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해 44만 대를 판매한 테슬라에 이어 판매량 2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전기차 배터리의 자체 생산에 나서는 내재화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는데요. 그동안 폭스바겐은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들에게 배터리셀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독자적인 배터리셀을 수급하고 원하는 성능의 배터리를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폭스바겐은 생산 능력 40기가와트 CGWH 규모의 배터리 공장 6곳을 2030년까지 독일, 스웨덴 등에 세운다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한국의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 것일까요? 폭스바겐은 배터리 관련 비밀병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퀀텀스케이프라는 회사입니다. 퀀텀스케이프는 2025년까지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곳이기도 한데요.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보다 높은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을 갖출 수 있어 많은 기업들이 개발 중인 차세대 배터리입니다. 삼성 SDI가 2027년을 상용화 목표로 잡고 있는데 2025년이면 그보다 2년이나 빠른 것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기 위해선 최소 12겹 이상의 다층 셀 배터리 기술이 필요한데, 퀀텀스케이프는 올해 초 세계 최초로 4겹의 다층 배터리 셀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연말까지는 810겹의 다층 셀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자신한 바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2012년부터 퀀텀스케이프와 협업해왔으며 지금까지 3억 달러 이상 투자한 최대 주주입니다. 즉 퀀텀스케이프만 믿고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을 배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폭스바겐이 좌절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최근 퀀텀스케이프가 사기 논란에 휘말리면서 폭스바겐은 당황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그렇게 자신했던 2025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20일 외신 등에 따르면 공매도 전문 투자자인 스콜피온 캐피탈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기 의혹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퀀텀스케이프의 전고체 배터리 비전이 기업 인수 목적 회사 SPAC를 통한 사기에 불과하다는 내용입니다. 퀀텀스케이프는 지난해 9월 SPAC 합병을 통해 뉴욕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퀀텀스케이프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을 폭등시킨 후 팔아치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폭스바겐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퀀텀스케이프의 주장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퀀텀스케이프의 전 직원의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퀀텀스케이프의 전 직원은 우리가 시도했던 것 중 일부분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전고체 배터리를 실제로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노벨상을 탈 만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스콜피온 측은 심층 인터뷰와 조사를 바탕으로 퀀텀스케이프가 발표한 핵심 개발성과는 모두 사실을 오도했거나 과장되어 있고 일부는 속임수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종합해봤을 때 전고체 배터리를 2025년까지 상용화하겠다는 퀀텀스케이프의 주장은 절대 이뤄질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퀀텀스케이프의 사기 논란으로 폭스바겐의 혼란의 상황이 연출되자 BMW는 긴급 발표를 합니다. BMW도 2030년까지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선보이겠다고 밝히면서 또 한 번 전고체 배터리에 이목을 집중시킨 것인데요. BMW가 전고체 배터리 자동차 시제품 및 양산 계획 시점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BMW가 함께할 회사가 삼성 SDI가 될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BMW는 배터리 연구개발부터 공급에 이르기까지 양사의 인연이 상당히 깊습니다. 2009년 전기차 배터리 공동 개발을 시작으로 삼성 SDI 배터리는 BMW i3, i8 등에 독점 공급됐습니다. 2019년에는 삼성 SDI가 BMW 그룹에 10년간 3조 8천억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과거 2012년 삼성전자 사장 재직 시절 독일로 날아가 당시 BMW 회장을 직접 만나는 등 양사의 배터리 사업 진전에 공을 들였습니다. 삼성 SDI는 올 하반기부터 5세대 배터리 양산을 앞두고 있으며 이 역시 BMW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후 전고체 배터리 탑재도 삼성 SDI가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번 퀀텀스케이프 논란으로 폭스바겐, BMW 등 여러 자동차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한국배터리 3사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점이 언제 오든 간에 그때까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도요타에서도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2030년 내 상용화도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해결해야 될 기술적 문제가 많고 비싼 가격 역시 상용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전고체 배터리가 2030년 이전에 상용화될 거라고 하지만 사실상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곳에서 주로 그런 발표를 하고 있다며 경제성 등을 고려했을 때 2030년에 다른 전지로 패러다임이 바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는데 리튬이온 배터리는 국내 배터리 3사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계에선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파우치형 리튬이온 배터리가 현재로선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배터리 3사는 미래를 내다보고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즉 시점이 문제일 뿐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를 증명해주는 것이 최근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큰 주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열린 세계 최대 규모 모터쇼인 상하이 모터쇼의 주제가 전기차로 이루어졌습니다.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하이 모터쇼에는 프로토타입을 넘어선 양산형 전기차가 대거 출품됐습니다. 세계 배터리 빅3 기업을 갖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 모터쇼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배터리 3사는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배터리 수요 증가에 속도가 붙으면서 올해 말로 갈수록 흑자 폭이 점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상하이 모터쇼에서 또 하나의 한국 기업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현대차그룹의 제네시스 G80 전기차 모델이 세계 최초로 공개된 것입니다. GENESIS 제네시스의 브랜드는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제네시스의 주요 시장인 미국의 언론 매체로부터 각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그 집중이 극에 달했던 건 타이거 우주의 자동차 전복 사고입니다. 보통은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해당 차의 결함과 연관져 악재로 인식하기 마련인데 이번 사고가 시벰나 굴러떨어져 전복이 되는 등의 심각한 상황이었고 사고 결과가 우주의 과속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많은 네티즌들은 GV80을 탔기 때문에 우주가 살아날 수 있었다는 등이 반전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EHS는 GV80을 최고 안전한 차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제네시스는 미국에 처음 진출한 2016년 G80를 시작으로 매해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을 획득하는 진기록을 달성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 판매 중인 제네시스 세단 라인업 전 차종이 G70, G80, G92년 연속 19년, 20년으로 최고 등급을 획득하며 가장 안전한 차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더 부각되면서 미국 판매량은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역대급 실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도 최근 미국 현지 공장을 다녀오는 등 미국 시장 판매 전략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정 회장의 방미 일정 중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우주를 만나 위로하는 일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네시스는 2017년 타이거 우주 재단과 10년간 후원 계약을 맺었고 정 회장은 타이거 우주와 단순 업무 관계를 뛰어넘는 신뢰 관계를 유지해왔는데요. 의도치 않았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역대급의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에 등 돌린 폭스바겐, 타이거 우주의 GV80 사고 등 최근 한국 기업들에게 몰아친 악재들은 모두 호재로 변해버렸습니다. 결국 돌발 악재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한국 기업들이 진짜 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이 큰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